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이 단순 지지가 돼 있는 일반형 슬래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해석하는지, 간단하게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즉 단위 폭당에 대해서 어떤 사이즈의 철근을 어떤 간격으로 넣는지가 중요하지, 일반 볼을 설계할 때처럼 철근을 몇 개 넣는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 길이 방향으로 쭉 가 있는 그러한 슬랩으로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단위 폭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몇 개의 철근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단위 폭에 어떤 사이즈의 철근이 얼마 간격으로 배분이 된다. 단순 지지일 땐 사실 되게 편했어요. 단순 지지일 때는 되게 편했는데 이제 슬래브는 그 위에 슬래브가 이렇게 얹혀지게 되고 그러면 단순 지지일 경우가 사실 별로가 없는 거야. 전부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가는 일반형 슬래브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여기에 많은 아, 컴퓨터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설정해 놓은 많은 가정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꼭 정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우리가 설계하는 이 스케일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 내에서의 근사적인 접근 방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슬래브 또는 연속보를 해석할 때 아까 마치 단순 지지에서의 가운데의 최대 정 모멘트 값이 8분의 WL 제곱 이것처럼 그런 모멘트 계수값을 각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연속적인 일반 슬래브 또는 연속적인 보의 설계를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모멘트 계수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모멘트 계수는 활용하기 전에 일종의 요건이 있어요. 모멘트 계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경간 이상의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인접한 두 경간의 차이가 하나는 아주 짧고 하나는 너무 길고 이러면 안 돼요. 서로 인접한 두 경간의 차이가 길이가 20%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대부분이 저기에 적용이 돼요. 그죠? 그리고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로드, 활하중이 레드로드, 고정하중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모멘트 계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이 계속 이렇게 변해가는 단면이 아니고 일정한 단면, 구제의 단면 크기가 일정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듣기에는 뭐야 이거 모멘트 계수를 활용하려면 저렇게 조건이 까다로워 이렇게 까다로워라고 하지만 저 까다로울 듯한 조건을 사실 연속 슬래브, 연속 보는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두 경간 이상인 경우 맞아. 두 경간 이상. 그러니까 연속이지. 한 경간이면 누가 연속이라 하겠어. 그지? 3경간, 4경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인접한 두 경간 차이가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20% 이하인 경우. 세 번째,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네 번째, 활하중이, 고정하중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변단면이 아니고 일정한 단면의 경우에 우리가 모멘트 계수를 쓰게 됩니다. 즉 연속보와 일방향 슬래브의 설계에서 위에 제시된 조건과 유사한 경우에는 정확한 구조 해석 대신에 다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이러한 모멘트 계수를 활용해서 강도 설계표서 기준에서 정하는 모멘트 계수를 활용해서 근사적인 방법으로 각 위험 단면에서의 모멘트와 전단력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어떤 것들이 여기 있는지 한번 볼까요? 테이블로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리기 시작해요. 거짓말같이 이렇게 헷갈리는 테이블을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는데 저는 딱 5분이면 됩니다. 저를 한번 믿고 한번 보세요. 모멘트 계수를 이용한 모멘트와 전단력이 표로 주어져 있습니다. 모멘트 계수, 그리고 왼쪽에는 포지티브 모멘트, 즉 정모멘트, 그다음에 지점이 있는 부분에서의 부모멘트, 그다음에 전단력으로 이렇게 세 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정모멘트도 경관이 두 경관 이상이어야 되니까 최외측 경관이죠. 최외측 경관에 최외측 경관에 불연석인 단부가 구속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불연속 단부가 받침부와 일체로 된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내부의 경관인 경우가 있죠. 정모멘트도 맨 바깥쪽에 있는 경관인 경우, 내부에 있는 경관인 경우, 맨 바깥쪽에 있는 경관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받침부하고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 값이 좀 다르구나. 그 모멘트 계수값을 한번 보면 우리는 아까 단순지간의 가운데 부분의 정모멘트가 8분의 WL 제곱이었죠? 그것처럼 쟤도 비슷한 공식이죠? 11분의 1 WL 제곱.
그 밑에 불연속 담부가 받침부와 일체로 된 경우는 14분의 1 WL제곱. 내부 경과는 구분 없이 다 16분의 1 WL제곱으로 되어 있네요. 아, 저렇게 최측 경관과 내부 경관을 포함해서 정모멘트는 조값이구나. 나는 지금 단순 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었기 때문에 8분의 WL 제곱만 알고 있지만, 아, 얘네들도 저런 값을 다 가지고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점이 있는 부분에 부모멘트 부분은 아래 가나 다라로 나뉘어져 있어요. 뭐, 네 개나 되면 복잡해요? 하나도 안 복잡해요. 첫 번째 내부 받침부 외측면 부모멘트. 저거를 가만히 읽어보고 있으면 느끼는 게 뭐, 한국말 참 어렵다. 응? 그러나 뜯어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첫 번째의 지간이니까 첫 번째 첫 지간의 내부 받침부의 외측면에 대한 부모멘트의 값은 두 개의 경관일 때 9분의 1 WL 제곱, 세 개 이상의 경관일 때 10분의 1 WL 제곱. 나는 위에 있는 경우가 아닌 내부 받침부의 모든 부모멘트는 11분의 1 WL 제곱. 그런데 또 제한 조건이 있네요. 빨갛게 표시했어요. 모든 받침 부면의 부모멘트로서 경관 3m 이하, 경관이 짧은 그런 슬래브들은 위에 있는 거에 해당이 안 되고 경관이 3m, 기억해주면 좋죠? 경관이 3m 이하인 짧은 그런 슬래브일 경우에는 12분의 L로 통일이 되는구나. 그리고 또 경관의 각 단부에서 고강성에 대한 기둥강성의 합의 비가 8 이상인 도도 12분의 1 WL 제곱이 저기 빠져 있네. 빨간 표시에. 그죠? 네. 그 다음에 라는 받침부와 일체로 된 부재의 최외단 받침부 내면에서의 부모멘트. 받침부가 테두리 부인 경우에는 24분의 1, 받침부가 기둥인 경우에는 16분의 1 WL 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속부에서 전단력도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편리하겠죠? 첫 번째 내부 받침부 외측면에서의 전단력은 1.15, 2분의 WL. 그 다음에 이 이외의 받침부 면에서의 전단력은 2분의 WL입니다. 여기서 L에는 순경단이고 W는 부재의 단위당 계수하 중입니다. 다 외웠어요? 누가 외워요? 이거를 테이블을 한번 보고 말만 어렵고 테이블 너무 어렵고 저 모멘트 개수랑 친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보태서 공부를 해 나가 봅니다. 자, 앞에 있는 테이블을 그림과 같이 끌고 왔어요. 하나씩 볼까요? 모멘트 개수를 이용한 모멘트와 전단력이에요. 전 모멘트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노트가 있고 책이 있고 교재가 있고 그러면 메모를 하면서 한번 봐봐요. 최외측 경관, 불연속 담부가 구속되지 않은 경우 맨 첫 그림 가운데 11분의 1 맞아요? 최외측 담부가 구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11분의 1이죠? 두 번째, 불연속 담부가 받침부와 일체로 되어 있네요. 두 번째 그림이네. 그 경우에는 가운데의 정모멘트, 플러스의 정모멘트가 얼마? 표에 보면 두 번째 14분의 1이죠? 두 번째 그림 14분의 1. 아, 저 얘기구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림의 두 번째 경관의 가운데 정모멘트 16분의 1 보여요? 아, 그게 즉, 내부 경관 16분의 L 좋은 그림이구나. 자, 여러분들은 정모멘트에 대해서 이제 11분의 1, 14분의 1, 16분의 1 WL 제곱을 다 맞췄습니다. 이제 한국말이 어려웠구나. 그런데 그림을 같이 갖다 놓고 보니까 쉽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 있는 표를 다시 봐요. 최외측에 있는 경관. 그런데 최외측에 있는 경관의 맨 마지막에 있는 지간을 불연속 담부가 구속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그림의 경우에 11분의 1 가볍게 나오죠? 이번에는 불연속 담부가 받침부와 일체로 돼 있어요. 기둥일 수도 있고 테두리 부일 수도 있고 그지? 저 경우에는 14분의 1이네. 세 번째, 그 이후에 내부 경과는 전부 16분의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모 멘트는 쉽게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 저거를 다 외워야 돼요.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거를 왜 외워요? 자꾸 보면 외워지는데 더 심한 건가? 아니죠. 자꾸 보면 외워질 필요가 있지만, 외워지지만 외울 필요 없고, 저런 표를 이제 보면, 바로 이거였지, 라고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표시된
부모멘트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첫 번째 내부 받침부. 첫 번째 내부 받침부니까 1그림에서는 첫 번째에 기둥이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에 첫 번째 내부 받침부, 왼 측면의 부모멘트, 마이너스 9분의 1 첫 번째 그림에 보여요? 두 번째도 마이너스 9분의 1 보여요? 세 번째도 마이너스 9분의 1 보여요? 네, 두 개의 경관일 때. 그런데 왜 그 다음엔 9분의 1에서 갑자기 10분의 1로 바뀌었어요? 표에. 위에 있는 거 세 개는 두 개 이상의 경관일 때고, 밑에는 세 개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9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로 바뀐 거고, 위에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10분의 1은 오른쪽은 마이너스 11분의 1, 그 나머지들은 다 마이너스 11분의 1, 그 밑에 있는 그림도 다 마이너스 11분의 1, 밑에 있는 그림도 다 마이너스 11분의 1이죠. 첫 번째만 마이너스 10분의 1이죠. 왜? 3경관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 멘트에서 표에 가와 나를 아주 쉽게 이해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경관이 지금 주어지지 않았지만 경관이 짧은 3m 이하의 경우에는 11분의 1이 12분의 1로만 바뀐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있으면 되고 좋고요. 그 다음에 라를 한번 볼까요? 표에. 받침부와 일체로 된 부재의 최외단 받침부 내면에서의 부모멘트. 어떻게 해답이 돼? 음. 두 번째 그림. 받침부가 테두리 보인 경우에는 24분의 1이 써있지? 받침부가 기둥인 경우에는 세 번째 그림, 마이너스 16분의 1이 돼 있죠? 그러면 나에 있는 표, 받침부와 일체로 된 부재의 최단 받침부 내면에서의 부모멘트. 받침부가 테두리 보인 경우에는 두 번째 그림 24분의 1 L제곱, 받침부가 기둥일 경우에는 16분의 WL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모멘트, 부모멘트 표 끝났죠?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윗부분을 아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모멘트 개수만 사용한 거지 전단력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내부 받침부 외 측면에서의 전단력을 구할 때 아마 뒷부분 여러분들이랑 이 영상 아, 좀 뒤쪽 부분에 있는 영상에서 예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풀 때 외측면에서의 전단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림이랑 저 표가 있으니까 모멘트 개수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아니, 뭐 깜짝 놀랄 만큼 어려웠고 난해한 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얘기할 때 가슴이 먹먹하고 고구마 있는 것 같이 답답했으면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죠? 저 그림이랑 같이 보면, 왜 뒷부분은 쭉 11분의 1인지, 3경간 이상일 땐 10분의 1인지, 2경간까지는 9분의 1인지, 정모멘트는 11분의 1, 14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로 바뀌는지, 그 다음에 최외측 내부의 부모멘트가 16분의 1, 24분의 1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테두리 보일 경우, 기둥일 경우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속 슬래브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되면 조 표와 조 그림을 기준으로 해갖고 아까 만약에 우리가 단순 지지부에서 8분의 WL 제곱 풀었던 거와 같이 그것만 알면 모멘트 값을 아는 거잖아. 모멘트 값을 알게 되면 어떻게 알게 돼? RN을 알고 모멘트 값을 알게 되고 그러면 BD를 통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설계에 필요한 전체적인 여러 가지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런 것들은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붙이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